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신속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영내 안정을 해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 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노력으로 2022년 9월부터 매년 개최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2023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통한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양자 다자 훈련 확대, 미한 동맹과 한반도, 또 영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항구적인 양국 간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창설을 상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일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 확대는 지역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방어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오랜 역사를 지닌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와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 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면서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기술 지원 형태로 어떤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확실히 알진 못하고 솔직히 블라디미르 푸틴도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 관련 기술을 얻고자 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러시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5년 혹은 10년 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대한 우려는 양방향 모두에서 매우 실제적이며 이것은 자유세계의 모든 나라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첫 유엔 주재 대사에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성명에서 엘리즈 스테파닉을 내각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엘리즈는 매우 강하고 터프하며 스마트한 미국 제일주의의 투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40살로 지난 2014년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으로 선출돼 정계에 입문한 스테파닉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러시아, 북한, 이란, 특히 중국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의원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는데 러시아로부터 엔진 기술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해 탄도수를 크게 늘린 대형 고체연료 다탄도 ICBM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험 발사한 ICBM 화성 19형이
기존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이라고 평가했다고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유영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미사일 동체 길이와 직경 증가, 최대 고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화성 19형은 화성 18형과 다른 신형 ICBM으로 평가했으며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 없이 화성 19형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보도했고 올해 3월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추가로 식별된 고체 연료 엔진 시험 정황은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개관연구원은 북러 군사협력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에 상당한 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그런 도약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외부의 지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미사일 관련된 기술, 특히 고체 미사일 관련된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또 보다 면밀한 주의, 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미 다탄두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 18형이 있기 때문에 화성 19형 개발 추진은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기술이 소형급에서 중형급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신승기 연구위원은 국방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이 밝히고 화성 19형의 1단 추진 체계는 화성 18형을 그대로 활용했지만 2단과 3단 추진 체계에 추진제를 추가해 기존 대비 추력과 비행 시간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탑재 중량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 19형에 4-5개의 재진입체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강조하지만 4-5개의 재진입체를 탑재한 중형급 ICBM만으로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과 응징보복 역량을 확보하기는 제한적이라면서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과 응징보복 역량을 확보하기는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향후 ICBM 관련 기술을 더욱더 고도화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피스키퍼나 러시아의 몰로데츠와 같은 10개가량의 재진입체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급 고체 연료엔진 ICBM 개발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영수 국방대 명예교수도 북한의 목적은 고체 연료 ICBM의 다탄두 탑재 능력을 대폭 확장하는 것이라면서 화성 18형은 3개에서 5개 정도의 재진입체를 탑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이 생각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재진입체 탑재이기 때문에 북한은 ICBM의 엔진 추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3일에 2회꼴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여객기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총 7번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운영했습니다. 북한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블라디보스토크 정기편인 JS271편을 운영 중이지만 최근엔 임시편인 JS371편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고려항공은 중국 노선에는 베이징과 선양에 각각 주 2회씩 정기 항공편을 띄우고 있어 고려항공의 중국 노선은 러시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한 자강도 내 여러 마을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최소 8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이런 장면이 포착됐는데 지난 여름 수해가 자강도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거듭 확인된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강도 시중군의 한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사진입니다. 장자강과 맞닿은 이 지대, 아파트로 추정되는 건물 단지가 보입니다.
이곳은 지난 7월 말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지난 8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이곳 주택단지가 초토화된 장면이 포착됐는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입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새로운 아파트 등 집단 주거 형태의 단지가 들어선 곳은 자강도에서만 최소 8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군 외에 삼포 노동자지구와 초산읍, 성간읍, 강계시, 만포시 등입니다. 자강도 곳곳에서 아파트 등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지난 여름 홍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짧은 기간 내 주택단지 공사는 임시시설이거나 부실공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 등은 당시 홍수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평안북도의 피해만을 부각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처음으로 자강도 수해 복구 현장을 찾기까진 의주군 등 평안북도만 방문했으며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한 한국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며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황폐한 산림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이 피해를 키웠다면서 올해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를 인재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압록강을 국경으로 공유하고 있는 중국에선 큰 강의 범람이나 수재민의 대규모 텐트촌, 주택 복구 공사 등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 폭우가 말이죠. 저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남한에서도 그런 폭우가 있었어요. 북한만큼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다는데 첫 번째 원인을 두고 싶습니다. 올해가 이 막해인데 10년차 산림 복구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산림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주로 그 평양 위주로, 그 대도시 위주로 그 산림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도 지난 8월 BOA에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지난 7일 진행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심사에서 북한에 대한 역대 가장 많은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실무그룹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6개 회원국들이 북한에게 총 294개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각국은 북한에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억류자와 납북자를 즉각 귀환시키며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고문과 처벌 중단 등을 촉구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지원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94개의 권고안 가운데 88개를 거부했습니다. UPR 실무그룹이 11일 발표한 UPR 심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제에 따른 차별 철폐, 강제 송환자들에 대한 고문 중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등 88개 권고안에 대해 주목한다는 표현을 써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또 북한은 나머지 206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시작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까지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지난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토니 라다킨 영국군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영국 BBC는 10일 라다킨 의장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 달간 하루 평균 1,500명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다쳤다면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래 7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다킨 의장은 또 러시아는 푸틴의 야망 때문에 70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며 이런 손실의 대가로 러시아가 얻은 것은 아주 작은 영토라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전술적, 영토적 이익을 얻고 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공공지출의 40% 이상을 국방과 안보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집권 자유민주당 대표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다시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일본의 하원과 상원인 중의원과 참의원이 11일 실시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이겨 총리로 재선출됐습니다. 지난달 1일 102대 총리로 선출됐던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안에서 지도력을 확보하고 당과 정부 쇄신을 위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했지만 이후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중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이날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상과 외무상, 관방장관 등 대부분의 강요를 재임명하기로 했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 관료와 이번 총선에서 진 자민당 강요 2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매우 양호한 양국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조기에 직접 회담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레바논 내 무선 호출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승인에 따른 공격이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습니다. 오메르 도스트리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10일 내각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이 공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위 국방관리와 정치인들은 공격에 반대했지만 자신이 작전을 강행했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이에와 동부 베카벨리 등에서는 지난 9월 17일 통신용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최소 39명이 숨지고 3,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5천여 개의 무선 호출기를 주문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사상자 대부분은 헤즈볼라 조직원이거나 연계 인물들이었다고 현지 언론과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사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지만 이스라엘은 총리실의 이날 발표 전까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29차 당사국 총회가 11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의장인 아제르바이잔의 무크타르 바바예프 생태 자원 장관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총회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성명에서 지구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상이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당사국 총회는 관련 행동을 가속화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노력 등에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총회는 재정 마련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 정상급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연간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용 자금 마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한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지구의 기온 상승을 연 1.5도씨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총회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것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